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주식 투자의 생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하시다가 굉장히 깨지신 분들 많죠. 물론 크게 성공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크게 성공하신 분들보다는 엄청나게 깨지신 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보통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1년, 2년, 3년, 10년 어쩌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하려면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 생존하는 방법.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피지기하면 백전불태다. 우리 보통 지피지기,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우리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런 표현은 사실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입니다. 이게 뭐냐면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는 거죠. 위태롭지 않다. 그러니까 싸워서 100번을 다 이길 수는 없지만은 100번을 싸워서 실패하더라도 혹시 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위태롭지만 않으면은 다음에 기회를 또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주식 투자도 백전불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량주를 골라서 장기 투자했는데 쪽박 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사실은 2000년 초반에 그 강남 쪽 증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2000년대 초반에 KT라는 주식을 샀어요. 근데 KT가 그 당시에 굉장히 잘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19만 9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막 쭉쭉쭉쭉 올라갔어요. 매일 막 볼 때마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10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 돈 되던 그런 우량주가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이제 너무 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샀어요. 10만 원에. 엄청 샀어요. 억대로 사셨어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3만 원대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우량주를 샀는데, 우량주라고 해서 샀는데, 매년 배당도 준대요. 샀는데, 20년이 지났는데 3분의 1 토막.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현실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KT라는 회사가 적자를 낸 적도 없고요. 계속 꾸준하게 이익은 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랐어도, 이렇게 또 장기 투자도 했는데 좋은 종목 골라서 장기 투자까지 했는데 이렇게 손해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주가를 떨어뜨리는 두 가지 주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알기 전에 주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첫 번째는 고수익, 높은 수익을 내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고위험, 크게 깨질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것은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가? 그 다음에 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냥 누가 찍어주는 종목 그냥 사기만 하면 고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그 회사가 수익을 내고 있는지, 부채가 많은지 어쩐지, 그리고 계속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기본적 분석이죠. 기본적 분석은 주로 이제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적 분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ETF나 아니면 자산운용 보고서상에 좋은 종목 골라놓은 것 중에서 선택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다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좋은 종목을 선택했어도 타이밍이 좋지 않으면 손해볼 수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지만은 삼성전자를 투자하고도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기술적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매매 타이밍을 분석하는 건데 제때 사지 못하면 또는 제때 팔지 못하면 손해볼 수 있으니까 기술적 분석, 좋은 종목 선택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을 해서 내가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냐를 아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하나 지켜야 될 게 목표 수익률을 반드시 잡아두는 거죠. 나는 뭐 어떤 종목에 투자해서 목표 수익률 나는 뭐 20%다, 뭐 30%다, 아니면 10%다 이런 것들을 매수하는 시점부터 정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 우리가 수익만 낸다고 수익만 나면 얼마든 굉장히 좋겠지만은 우리 주식 투자 하다 보면은
대부분 깨지잖아요. 그죠? 저도 많이 깨져봤거든요. 깨지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그 주식의 개별 위험과 시장 위험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개별 위험, 시장 위험 그러니까 막연해 보이죠? 막연해 보입니다. 어떤 게 개별 위험이고 어떤 게 시장 위험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인이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위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차 내부에 위험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차에 뭐 엔진이 고장 난다든지 타이어가 펑크 난다든지 아니면 운전 미숙을 제대로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차에서 애정행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사고 날 위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사 이런 자동차 내부의 위험이 어떻게 보면 개별 위험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차의 개별 위험, 이 차만이 갖고 있는 위험.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이라는 것은 외부 위험이라고, 이 차 외부의 위험이라고 보면 돼요. 이 차 외부에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멀쩡해도 사고 날 수 있겠죠. 사고 위험 있잖아요. 위험이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됐다. 이 차는 멀쩡해도 도로가 파손되면 사고 날 수 있겠죠. 또는 이 차는 멀쩡했는데 다른 차가 와서 이 차를 받아버렸다. 이런 경우도 외부의 위험이죠. 이런 것들을 시장 위험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외부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뭐 환율이 폭등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시장 위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개별 위험이나 시장 위험이 주식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손절매 기준도 반드시 잡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주식을 내가 골랐어도요, 그 좋은 주식이 개별 위험이나 어떤 그 시장 위험 때문에 떨어지면은 그것을 계속 들고 있다가 뭐 반토막, 3분의 1 토막 될 수도 있거든요. 조금 전에 봤듯이 KT 같은 경우도 20년이나 들고 있는데 아직도 3분의 1 토막이죠. 그것은 손절매를 제때 못했을 때는 그 손실이 계속 비자발적인 단기 투자로 인해서 점점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것은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건데, 이제 한 사람이 1억씩 투자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GS건설에 투자했고요.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에 투자했고, 어떤 사람은 셀트론에 투자했고, 어떤 사람은 에코프로비엠에 투자했습니다. 2021년 4월 19일부터 2022년 4월 19일까지 1년 동안 투자 성과를 봤더니 GS건설에 투자한 사람은 7% 깨졌어요. 그래서 1억이 9,300만 원, 700만 원 깨졌습니다. 삼성전자 투자한 사람은 삼성전자가 83,300원이었는데 67,300원까지 떨어지면서 19% 손실이 나서 무려 1억이 8,100만 원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막 48% 깨졌습니다. 셀트리온. 그래서 1억이 5,200만 원이 됐고요. 에코프로비엠에 투자한 사람은 대박이 났어요. 18만 7,400원이었던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1년 후에 48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무려 156%가 올라가가지고요. 2억 5,600만 원, 무려 1억이 엄청나게 자산이 불려졌죠.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업종 대표주에 투자했을 때도 이렇게 수익률, 손실률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종목들이 다 업종 대표주이고요. 시가총액도 조 단위,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잡주가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손해가 난 종목도 있고 크게 이익이 난 종목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렇게 한 종목에만 몰빵하면은 개별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까 제가 주가를 하락시키는 가장 주범 중 두 가지가 있다 했죠. 그 중에 하나가 개별 위험이고 두 번째가 시장 위험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어떤 한 종목에만 투자하는 것, 한 종목에만 몰빵하는 것은 개별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개별 위험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셀트리온 투자한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1년 기간 동안 코스피를 봤더니요. 코스피는 3,198에서 2,788, 15% 하락했어요. 그런데 뭐 GS는 이것보다 덜 하락했지만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더 많이 하락했죠. 우량주라고 해서 코스피만큼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느 한 종목에 투자했을 때 위험, 다시 말하면 개별 위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요. 어떤 사람들 말 믿고 어떤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개별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이려면 개별 위험은 내가 가진 주식에 손해를 끼치잖아요. 주가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분산 투자. 여러분들 분산 투자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실제로 분산 투자 많이 하시나요? 제가 증권회사 있을 때 보니까 분산 투자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왕이면은 좀 분산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성과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아까 조금 전에 1억 원을 한 종목에 투자하지 않고 이 네 종목에 각각 2,500만 원씩 나눠서 투자했다고 하면 1년의 성과가 무려 20%가 납니다. 코스피는 15% 빠졌는데 네 종목에 분산 투자했더니 1억 2천이 됐습니다. 2천만 원 벌었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종목이 크게 이익이 나면서 마이너스는커녕 오히려 높은 수익률을 내게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뭐 세 종목 빠지고 한 종목이 크게 올라서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대부분의 수익은 크게 오른 한두 종목 때문에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 파레토 법칙이라는 거 아세요? 80대 20 법칙인데 그 수익의 큰 수익은 대부분 자기가 가진 종목의 20%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주식 투자도 예를 들어서 10개 종목을 내가 투자했다고 하면 10개 종목이 100%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개 중에서 한 두세 개가 크게 올라서 사실 수익이 나거든요. 펀드의 수익률도 보면요. 펀드에 투자한 종목이 전부 다 100% 올라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는 마이너스 나는 종목도 있고 플러스 나는 종목도 있는데 플러스 나는 종목이 크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산 투자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손실된 종목이 많다고 해도 어느 한 종목이 크게 수익이 나서 이익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방법은 이렇게 업종과 섹터가 다르게 분산 투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설업종, 전자업종, 바이오업종, 그 다음에 2차전지 업종 이렇게 각각 다르게 분산 투자해야지 예를 들어서 건설에 4종목 해버리면 그게 분산 투자가 아니죠. 또는 전자에 4종목 하면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업종이 다르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대표 종목으로 해야 됩니다. 업종 대표 종목. IT에서는 예를 들어서 건설에서는 GS건설이나 현대건설 이렇게 대표 종목. 그 다음에 전자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바이오에서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예를 들어서 2차전지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나 SK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 그렇게 대표 업종 중에서 그런 것 중에서 분산 투자를 해야지 이상한 종목에 그 규모도 적은 그런 종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위험도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죠. 미국 시장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하고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시장 위험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 완전 우리 개별 회사 내부의 위험하고는 상관없이 외부의 갑작스러운 위험이 시장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 인플레 우려 때문에 괜히 우리나라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도 시장 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유가 내가 투자자인데 투자자가 제어할 수가 없죠. 이런 시장 위험들은. 보통 개별 위험 같은 경우는 내가 종목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투자자인 내가 조금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좀 위험을 적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시장 위험은 막을 수가 없어요. 전쟁을 투자자가 어떻게 막습니까? 인플레이션 투자자가 어떻게 막겠어요? 원자재가 올라간 거 투자자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래서 시장 위험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럼 내 주식이 전부 깨질 텐데. 그래서 시장 위험을 좀 약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같은 금액을 매월 같은 금액 투자한다. 다시 말하면 정기 분할 투자죠. 정기적으로 한꺼번에 몰빵 지르지 않고 정기적으로 분할해서 투자하면은 예를 들어서 중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계속 내가 투자하고 있으면은 한꺼번에 몰빵 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손실이 적을 수 있고 내 여유 자산이 있으니까 조금 나중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장기 투자죠. 장기 투자. 단기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물가가 폭등하면 떨어질 수 있지만은 그게 2년, 3년, 5년, 10년 되면 다시 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그랬습니다. 10년 동안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 어떤 좋은 주식을 샀으면은 10년 동안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해외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이것은 해지 목적. 주식이라는 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파생이란 말은 뭐냐면은 원래 원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파생 상품이 있어요. 원상품은 예를 들어서 보통 현물이라고 해요. 주식 같은 경우가 원상품이고 파생 상품은 뭐 선물 같은 게 그 파생 상품이죠. 보통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선물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만약에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1억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이 주식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선물을 매도하면은 여기서 떨어지는 거, 여기서 마이너스 부분을 여기서 플러스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생 상품이 우리나라 지금 기존에는 국내 파생 상품만 많이 하셨잖아요. 코스피 200 선물, 코스피 200 옵션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지금은 미국 주식 같은 게 투자 많이 하잖아요. 미국 ETF도 투자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ETF S&P 500 ETF를 보유하고 있다. 또는 나스닥 100 ETF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요것들이 올라갈 때야 물론 좋겠죠. 올라갈 때는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크게 빠질 때 물론 요걸 팔아버리면 돼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이게 계속 떨어질지 다시 올라갈지 잘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팔지 않고 해지하는 방법이 해외 파생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미국 S&P 500 ETF를 갖고 있다 했을 때 그게 많이 떨어질 위험에 대비해서 S&P 500 선물을 하면은 내 자산을 계속 지킬 수가 있겠죠. 내가 나스닥 100 ETF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미국 지상이 만약 하락할 것 같다. 그랬을 때는 나스닥 선물을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파생 상품은요, 이 거래 전략 중에 해지 거래라는 게 있어요. 해지 거래. 파생 상품은 투기 거래, 해지 거래, 차익 거래, 스프레드 거래 이런 여러 가지 거래 전략이 있는데 투기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투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소액으로 하는 것은 저는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파생 시장이 이 원 시장을 흔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흐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파생 상품도 이제 알아야 되고요. 해외 파생 상품도 어떤 투기적으로 하든 아니면 해지 목적으로 하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상품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별 위험하고 시장 위험을 관리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개별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어떤 분산 투자를 하거나 시장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분할 투자하거나 아니면 장기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해지, 선물이나 이런 걸로 해지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목표 수익률 기준하고 손덜매 기준을 그냥 나름대로 정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 범위 내에서만 투자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표 수익률 기준을 20%로 잡고 손덜매 기준을 마이너스 10%. 다시 말하면 나는 20% 이익이 나면은 팔겠다. 근데 만약에 내 기대와 달리 10% 손실이 나면은 나는 그냥 손덜매 하겠다. 이걸 완전히 지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내 고객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목표 수익률 손절매를 정해놔도 자기가 못 지킨다는 거예요. 20% 되면 더 먹으려고 오래 기다리고 또 10% 손해나면은 잘라야 되는데 원금 기다리다가 더 손해가 나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중학생인데 자기 그냥 매매를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번 시켜봤대요. 그랬더니 수익률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아들은 목표 수익률과 손절매를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목표 수익률하고 손절매를 잘 못 지켜요. 그런데 우리 시장 위험하고 시장 위험 또는 개별 위험 요거 시장 위험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환율이 급등하거나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거나 원자재 값이 올라가거나 이런 것이 시장 위험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거 위험인지 알면서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는 통제할 수 없어. 개별 위험, 회사의 개별적인 위험, 회사의 오너가 횡령을 하거나 회사에 불이 나거나 회사의 어떤 그 계약이 파기돼가지고 손실을 받게 되거나 이런 거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시장 위험과 개별 위험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목표 수익률하고 손절매 기준,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하든 목표 수익률하고 손절매 기준은 내가 통제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목표 수익률 20% 나오면 나는 목표 수익률 내겠다. 손절매 만약에 10% 난 손해 나면은 그냥 팔겠다. 이런 기준을 지킨다고 이것은 내가 지키기만 하면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시장 위험이 있든 개별 위험이 있든 이 범위 내에서 나는 매매할 수 있잖아요. 크게 작살나지는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지피 지기 100점 불태라고 했잖아요. 위태롭게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은.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거나 또는 손절매를 못하고 떨어지면은 원금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더 많이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것만 잘 자기가 설정해놓고 지켜도 최소한 이런 위험, 시장 위험이나 개별 위험이 있더라도 큰 손실은 면할 수 있게 된다. 큰 손실을 면하면요, 주식시장은 언젠가 또 대세 상승하잖아요. 그때 돈을 버는 겁니다. 사실 주식시장은 매년 몇 프로, 20%씩 버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시장에 100% 먹고 떨어지거나 횡보하는 시장에서는 손실이 적게 나거나 주식 투자를 약간 휴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위험 발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의 기준, 내가 이렇게 목표 수익률하고 손절매 기준을 정해놓으면은 이 기준은 나는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그건 나의 의지의 문제니까. 그래서 만약에 개별 위험이나 시장 위험을 내가 좀 통제하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기준을 설정해 놓고 기준 범위 내에서만 매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아니, 목표 수익률 20% 해가지고 내 목표 수익률 20%에 딱 팔았는데 그 주가가 100% 올라갔다. 그럼 너무 배 아프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목표 수익률을 20%를 하고 손절매 기준을 마이너스 10%를 했다면은 이 시점이 왔을 때 한번 그 추세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A 종목에 투자했는데 한 달 후에 예를 들어서 재수적게 한 달 만에 20% 수익이 났어요. 20% 수익이 났어요. 손절매 구제는 마이너스 10%였죠. 그럼 이때 원칙적으로 한번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 추세를 봤더니 그 회사의 차트를 봤더니 60일 이동평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팔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때 요 목표 수익률 기준을 20%씩 또 올리는 거죠. 20%였던 것은 40%. 손절매 기준은 마이너스 10%인데 20% 돌려요. 10%. 이렇게 설정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목표 수익률은 40%, 손절매 기준은 그냥 플러스 10%, 이렇게 20%씩 올리는 거죠. 또 40% 딱 되는 순간에 주가 차트를 봤더니 또 상승 추세야. 그러면은 목표 수익률을 60%로 높이고 그 다음에 손절매 기준도 여기서 30%로 높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추세가 계속 살아있으면은 목표 수익률과 손절매 기준을 점점 높여주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위험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면 수익에만 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위험 관리를 먼저 하고 수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만약에 전국 여행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거 뭐예요? 일단 내 자동차가 고장난 데는 없는지, 타이어는 괜찮은지, 엔진은 괜찮은지 이런 걸 먼저 점검해놓고 운행을 해야겠죠. 여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위험이 있어요. 개별 위험이나 시장 위험이라는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발동되는 순간 내 주가는 떨어져요. 손해본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걸 먼저 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나 장기 투자나 또는 어떤 선물로 해지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되고, 그것도 잘 힘들다 그랬을 때는 자기의 투자 기준, 목표 수익률과 손절매 기준을 반드시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는 것이 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